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집 한 채 말고는 노후 준비가 별로 안 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일단 담보로 맡기고 그렇지만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기관으로부터 연금을 받는 걸 주택연금이라고 하죠. 최근 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좀 낮아져서 가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은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매달 받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집값이라든가 시중금리라든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다음 달부터도 연금액이 좀 줄어드는 분도 있고 좀 늘어나는 분도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건 어떤 체계로 지급이 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궁금증까지 함께 오늘 살펴볼 예정인데요. 방송 듣다가 궁금하신 분은 참여하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방송 중간에라도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터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는 무료로 질문 보내줄 수 있는 또 문이 열려 있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 중요한 것들 짚어보겠습니다.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김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는 지난달에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네네, 1년 전에 비해서 통계를 발표하는데, 이거 이제 1년치 다 하고 나면 1년 동안 얼마나 늘었구나, 얼마나 줄었구나, 일자리 있는 분들이 이제 그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일자리 있는 분이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예. 이게 12월 월간 통계를 내면서 이제 지난해 연간 통계를 통계청이 발표한 거고요. 뭐 수치들이 역대 최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런 표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지난해 실업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1년 전보다 일자리가 줄어든 폭이 최대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일시 휴직자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취업자 수는 지난해 2,690만 4천 명으로 1년 사이 21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98년에 127만 6천 명 줄어든 이후의 최대 감소폭이고요. 통계청이 이제 그 취업 통계를 낸 게 63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딱 4번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럴 때 줄었겠구나 하실 텐데요. 84년에 석유 파동이 일었을 때, 그리고 98년 외환위기 때, 2003년 카드 사태 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가장 많이 줄어든 때가 98년 외환위기 127만 명 정도. 예. 석유 파동 때는 한 7만 명 정도가 줄었고요. 카드 사태는 한 1만 명,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때는 8만 7천 명이 줄었으니까 이번에 21만 명 정도가 줄었으니까 역대 두 번째로 취업자 수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계속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여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취업자는 늘어나는 시기인데 요즘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인구 자체도 안 늘고 있고, 물론 뭐 외국인들 입국 때문에 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줬으면 좋은데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올해라고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대개는 또 작년에 근근히 버티던 분들이 이제 슬슬 못 버티고 문 닫는 일은 올해 오히려 더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제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향후 한 1, 2개월, 그러니까 1월하고 2월까지는 지표적으로 힘든 고용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질 기미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실제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월별로 이렇게 좀 지켜보면 저희가 이제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지원금을 내보냈으니까 그때 때마다 좀 어려웠다라고 보고 이때 이제 취업자 수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 4월에 한 47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10월에 42만 명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때 1년 전에 비해서. 예. 12월에는 62만 8천 명이 줄었으니까 점점 더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실업이라고 불리는 일시휴직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잠시 쉬고 있는 것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그 실업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죠. 83만 7천 명입니다. 1년 사이에 43만 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봤을 때 고용 상황이 쉽게 좋아지기는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뭐 도소매업, 음식 숙박점업, 음식업 이런 곳에서 많이 감소해서 어떤 분들이 일자리 잃었구나 대강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는데
이른바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소매업,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예. 소매업이 16만 명, 음식 숙박업이 15만 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이 8만 6천 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 대책이 좀 나오기도 좀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대개 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외환위기처럼 네네. 건설 경기를 다시 살린다든가 해서 또 취업자를 거기서 만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마비가 되어 있어서 네. 이사도 잘 못 다니고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인 듯 하긴 해요. 자, 다른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CJ CGV라고 극장 체인 중에는 제일 큰 회사인데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산업도 지금 굉장히 위기이고요. 예. 영화를 보러 가지도 않지만 최근에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서 영화 상영 자체가 제한받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화관들이 수익성에서 크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못 낸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투자은행들에 따르면 CJ CGV 영화관을 펀드에서 이제 그 소유를 하고 소유를 하고 월세를 내는군요. 월세를 이제 받는 펀드들이 있는데요. 이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CJ CGV의 임차료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세 내라. 예. 예. 왜 펀드가 소송을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CGV가 소유한 영화관 중에 절반 정도를 펀드들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 20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CGV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설마 CJ가 월세 밀 일이야 싶었는데 이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돈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CGV가 지난해 전국 10개 지점을 운영을 중단을 했고요. 예. 올해 새해 들어서도 지금 4개 지점이 추가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영업 중단과 함께 희망퇴직 등 자구책도 마련을 했고 재무 건전성 개선에 노력 중이지만 실적 자체가 지금 안 올라오고 있어서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화관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나 보죠. 하기야 뭐 그거 말고는 인건비니까요. 예, 나머지는 예. 이제 뭐 영화를 가져오는 비용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영화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영화관의 매출이 1년 전보다 73%가 줄었으니까요. 거의 뭐 영업을 못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예. 하루 관객 수로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가 하루에 1,700명 정도가 들어온 게 가장 인기 있는 영화거든요. 뭐 100만 명, 20만 명 막 이렇게 들던 영화관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요. 예. 그래서 CJ CGV의 지난해 3, 4분기까지의 누적 순손실이 4,250억 원을 기록하고 있어서 작년에 뭐 감자도 하고 연구체도 발행하고 CJ로부터 차입금도 가져오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돈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CJ CGV는 뭐 매각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가장 대주주인 CJ가 다시 뭐 자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큰 회사들까지 업종에 따라서는 이렇게 불똥이 튀긴다는 상황을 좀 알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국세청 네. 연말 정산 간소화 시스템, 예, 이른바 연말 정산을 이제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 서비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바뀐 것은 그 작년까지만 해도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예. 공인인증서 자체가 폐지되고 이제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동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민간인증서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페이코, 뭐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인증 예. 이것도 사용해서 홈택스에서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뭐가 가능해도 좋은데 제발 비밀번호 복잡하게 만들라고 시키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좀 복잡해져서 비밀번호도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기껏 특수문자 썼더니 대문자 하나 넣으셔야 되는데 뭐 네. 이러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지금 들어가시면 예. 영수증 발급 기관이 뭐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이 아직 다 안 들어온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후부터 이것들이 제공이 되니까 예. 너무 급하게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연말 정산할 시기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셋플러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예,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집 한 채 있으면 네. 노후 자금이 없다. 그런데 은행의 통장에 현금은 별로 없으면 네. 이 집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해지잖아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일단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만 맡기고 네. 연금을 받는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근데 대출의 형태예요. 맡겨놓고 받는 예. 그 돈이 대출금이다. 보통 근데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목돈을 받고 한꺼번에 돈 받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갚게 되는데 이거는 연금의 형태로 목돈이 아닌 조금씩 받고 거기에 이자를 붙여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두 분 모두 돌아가시면 네. 그 집값보다 연금을 많이 받아갔으면 그걸로 끄시고 적게 받아갔으면 나머지를 돌려주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은행에 가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대출 받는다. 이 집을 담보로. 네, 그런데 그냥 서류는 한 번만 쓰면 되는 걸로. 그렇죠. 마찬가지다 이거죠. 네네. 그럼 대출이면 이자가 붙을 텐데 네. 이자율은 얼마나 합니까? 이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3개월 CD 금리 플러스 1.1% 포인트, 네. 또 하나는 신규 코픽스 플러스 0.85% 포인트. 음.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3개월 CD를 선택하면은 총 1.76%고요. 네. 신규 코픽스를 선택하면 1.75%. 음. 그런데 이게 이자만 요만큼이고 예. 여기에 가입비하고 보증료가 있어요. 가입비는 처음에 이제 근저당 설정비, 그다음에 뭐 등록세, 인지세 같은 비용이고요. 이게 한 3억짜리 주택 정도면은 7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보통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는 은행이 내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건- 우리가 내야 된다. 예, 이용자가 내셔야 되고 예. 또 보증료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초기에 주택 가격의 1.5%를 한 번에 1회에 냅니다. 이것도 없는 비용이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보증료라는 게 예. 나중에 집값이 혹시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대 수명이 지금 가입 시점보다 생각보다 길어지거나 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한 이제 뭐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이분이 부분. 예를 들면 3억짜리 집 맡기고 연금을 받으셨는데 네. 돌아갈 때 정산해 보니까 이거 3억 5천을 받아 쓰셨네. 그런데 집값은 2억이 됐네. 이래버리면 오래 사시는 바람에. 그렇죠. 뭐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그러면 비용 그거는 따로 청구는 안 하고 그냥 손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손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입자 전원에게 일부 회비를 걷는다 이 말이군요. 네, 그런데 일부 회비를 이렇게 1회만 받는 게 아니라 네. 연금을 받는 중에 이제 매달 또 보증료가 들어가는데 연 0.75%를 월별로 계산해서 네. 받아간 이 연금액 누적액만큼 플러스 이자만큼 여기에 이제 0.75%를 가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자 1.75% 정도의 네. 이 0.75% 포인트를 더하면 그게 결국은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한 연 한 2.5% 정도의 이자를 물고 돈 빌리는 거다 생각하니까 네네. 요즘 은행 가서 그냥 이자 대출하는 거랑 크게 유리하지는 않은 네, 비슷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처음에 한 450만 원 정도 내는 게 있다. 네네. 1.5%약 3억짜리 집이면 맞습니다. 가입 대상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예. 이 말은 가입하는 게 좋다는 거죠. 가입할 수만 있다면.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점이 많아요. 네. 내 집에 일단 살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근데 나이 요건이 있기는 한데 이게 종신토록 수령하는 방식 기준으로 했을 때 연장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예. 확장기간 방식은 연소자의 나이가 55세에서 74세 요 사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 8일 네. 12월 8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이제 달라진 게 있는데 이 나이는 똑같고 대상 주택이 기존에는 주택이라든가 노인복지 주택만 됐어요.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거. 예. 근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네.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비싼 집은 또 가입이 안 되는데 기존에는 시세로 9억 원까지만 가입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바뀐 게 공시가 9억 원까지 가입은 가능하되 네. 연금을 지급을 해주는 건 시가 9억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9억 원짜리 공시가 집이 뭐 12억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입하면 연금은 9억 부분만큼만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예. 예를 들면 바로 옆집에 사는 두 노인이 있는데 네네. 둘 다 집값이 똑같이 예를 들면 5억 원이에요. 예. 근데 이 A 할아버지는 작년에 가입하셨고 네. B 할아버지는 내년에 가입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B 할아버지가 늦게 가입하셨으니까 B 할아버지는 2년 더 사신다고 가정해 보죠. 네네. 그럼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서로 매월 받는 돈은 달라질 수 있다.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대 수명을 가정해 놓고 네. 상정해 놓고 그때까지만 연금을 지급해 준다라는 계산해서 종신토록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나이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연금액은 많아져요. 그러니까 늦게 신청하면. 얼마 안 타고 돌아가실 거니까. 예. 예. 그렇죠. 평균 수명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표현이 되니까 좀 과했습니까? 네, 무섭네요. 예. 그래서 일단 고연령 때 이 신청을 하실수록 월 연금 지급액은 많아집니다. 예. 많아지는데 그거 말고도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 계산을 다시 해요. 이게 주택 가격의 상승률과 또 기대 수명도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금리도 달라질 테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연금액을 재산정하는데 네. 그게 올해는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한 1년에 한 번씩 그 계산을 하는 모양이죠? 네, 1년에 한 번씩 계산하고 바꿀 때도 있고 안 바꿀 때도 있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 수명은 길어진다라고 생각될수록 연금액은 낮아질 거고요. 뭐 주택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금리 같은 경우엔 금리가 낮아지거나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연금은 되면 좀 두둑히 주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만 68세까지는 연금액이 조금 늘어나요. 작년에 신청하셨을 거를 가정하면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네, 있다. 1월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예. 2월에 가입하시는 게 연금액이 조금 늘어나는데 뭐 60세 같은 경우에는 한 2.1%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70세부터는 0.1%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80세에 가입하면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가입하시는 것보다 이번 달에 가입하는 게 한 2% 많이 받는 거죠. 70세 기준으로 조금 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다음 달 이후에 가입하시는 게 연금액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70세 넘은 분들은 이번 달 말일 지나가기 전에 신청하실 거면 얼른 신청해라. 예, 기왕 하실 거라면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한 100만 원 치면 한 2만 원 정도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 한다. 네, 오래 사실수록 또 그 갭은 벌어지니까요. 차이는 커지니까 예. 신경을 쓰셔야죠. 그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은 평균 수명이 1년이라도 늘어나면 그렇죠. 우리 계산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이런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이거는 근데 한 번 신청하고 나면 한 달에 얼마 드립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계속 유지되는 거죠. 중간에는 안 바꾸죠. 네, 그렇습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서 고정이 되고 쭉 예. 이어지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가입하냐 이번 달에 가입하냐에 따라 달리는 거죠. 청취자 중에 3836번님께서 네. 갖고 계신 집이 20년 넘은 다가구 주택인데 이것도 되나요? 그리고 월세를 좀 받고 있는데 보증금 아하. 얼마에 예. 이거는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제 다가구시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나 혼자 사는 집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임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할 대상의 주택으로는 네. 임대를 주시면 안 되고 다만 내가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으면 만약 월세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게 다 보증금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보증금은- 세입자는 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 이제 나가시게 하고 예. 이- 아니면 보증금을 다 빼주시거나 이제 보증금 없는 월세로 하겠습니다. 네네.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세입자 없이 그냥 이 큰 집을 나 혼자 삽니다. 네. 라고 하고 나 혼자 살아야만 받을 수 있는. 하거나 아니면 다세대로 바꾸신 다음에 그 중에 한 채 내가 사는 그 주택에 대해서 그럼 일 너무 커지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로서는 이제 임대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본인이 혼자 거주하시는 집, 그게 뭐 주택 형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관계는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예. 세입자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같이 사는 건 괜찮아요.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숙 같은 거. 하숙은 된다. 예. 그건 괜찮습니다. 이건 좀 제도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도- 누가 보증금 없이 월세 들어옵니까? 예. 근데 이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지급되는 대출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예. 그 세입자분들의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금융공사가 이 집 나중에 이제 팔아서 대출 받은 돈 다 가져가야 가져가는데, 되는데 그때 그렇죠. 세입자들한테 보증금 떼어줘야 되는 게 있으면 우리 손해 나니까 네. 안 돼요. 그건 받지 마세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략 얼마짜리 집은 얼마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예. 종신형을 가입한다고 기준하면은 이제 주택 가격 1억당 60세에 가입하면 한 20만 7천 원 정도, 65세에 가입하면 1억당 25만 원 정도, 예. 70세에 가입하면 30만 7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요거 외우기 좋겠네요. 60, 65, 70세. 네. 요걸로 기준으로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예. 그게 주택 1억당이니까 1억당 내 집은 5억인데 그럼 곱하기 5 하면 되고 되죠. 내 집은 3억인데 그럼 곱하기 3 하면 되고. 되고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이게 약간의 차이는 생깁니다. 한 1, 2% 정도.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거고요. 예. 네. 이거 생각보다 오래 사셔서 네. 집값이 3억인데 내가 3억 원 이상 더 타먹었네? 네. 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거야 뭐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니까 나라에서 돈 드리겠습니다 한 거다 이 말이죠. 예, 동일하게 집값이 중간에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심하시고 네. 그 혜택 쭉 이어나가시면 되는 또 거니까. 반대로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셔서 네. 3억짜리 집 맡겼는데 2천만 원밖에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어떡하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상속을 하거나 아니면 부부라고 한다면 한쪽 배우자가 있잖아요. 이분께 네. 이제 사실 연금이 이전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원칙인데 이제 연금 안 받겠다 하면은 청산하죠. 여지껏 받아갔던 연금 음. 플러스 쌓였던 이자, 네. 아까 보증료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그거 떼고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그럼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을 팔지 않고 파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헐값에 팔 수도 있으니까 선택권을 줍니다.
이거를 여지껏 받아가셨던 연금액을 갚고 소유권을 이전하시겠어요, 집을. 소유권이 상속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아니면은 그냥 주택금융공사 저희가 처분하고 나머지 이제 현금으로 드릴까요? 이 두 가지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좀 덜 받고 돌아가셨으면 받은 것만 갚으면 다시 그 집은 돌려준다. 그렇습니다. 뭐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난 갚는 게 더 좋아. 이 집 내가 갖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받으셨던 돈 그대로 갚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집이 얼마 안 나가는 거라서 아유 네. 이거 맡겨서 받아봐야 큰 도움 안 되네. 이제 그래서 신청 안 하셨던 분들 중에 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할까 하는 분도 생기고 예. 반대로 네. 예전에 쌀 때 가입하셨는데 집값이 올랐다. 집값이 올랐으면 나 이거 해지하고 다시 신청하면 한 네. 달에 나오는 돈이 더 많은데 네, 네, 그렇게라도 할까 네.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가능합니까? 해지하고 다시 신청도 가능은 한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으로는 3년 동안 가입을 못 합니다. 이게 했다. 그건 또 왜? 네. 자꾸 장난치실까 봐. 그렇죠. 집값이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보증 비용, 가입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최초 가입 시보다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그 3년의 제한은 없어요. 해지하고 다시 가입도 되는데 더 적게 받는 쪽의 변화는 가능한데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받는 쪽은 자꾸 매달 그럼 바꾸실까 봐. 네. 이사를 하셔서 새로운 집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 집으로 하시려면 3년은 글쎄요. 기다리셔야 된다.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해주기로 하면 되는데 그거. 그렇잖아요. 저 선택권을 하나 더 주면 그렇잖아요. 예,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주택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봤네요.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